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선생님들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넘으면 이제 거의 이제 조선시대 이제 절반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으니까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기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어가게 될 것은요. 조선에 있는 이 경제, 이 체제가 변화되어져 오게 되거든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바로 그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정법, 영정법 인조 때 있었죠. 그 다음에 균역법, 역을 줄이기 위해서 1년에 군포 2필 내던 걸 1필만 내면 되는 그렇게 이제 줄이면서 등장했었던 거 뿐만 아니라 동법, 대동법. 이 중에서도 만약에 별표를 칠하면요. 균역법의 별표 3개, 대동법의 별표 4개에서 5개, 영정법의 하나, 요 정도 저 주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 균역법과 대동법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역법은 누구 때 시작됐냐면 영조 때 나오게 됐어요. 조선시대 군역이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뭐 군대 문제 뭐 고위 그 공직자나 이런 거 할 때 요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신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유성환 그러면 손 들면 그가 유성환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막 몇몇 이렇게 좀 그런 거에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사람들을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요새 할 일 없지? 내 대신 군대 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비용을 지불하고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야, 너네 군포 어느 정도 내면 내가 그냥 군역 면제시켜 줄게.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아예 완전 제도적으로 굳어지게 되었었는데 1년에 군포 2포를 내던 게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1년에 군포 1포만 내라고 줄여줬던 법이 바로 이 균역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절반을 깎아주다 보니까 국방비가 부족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결작을 징수한다라든가 선무군관포를 뭐 주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선세, 어염세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면서 그 부족분을 채워가려고 했던 법이 바로 이 균역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 동법,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란 건 뭐냐면 그전에는 가구 단위로 특산물을 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걸 뭐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가구 단위로 내지 말고 땅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 그것도 뭘로 내? 쌀로. 이렇게 되면서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환영, 양반 지배층한테는 어마어마한 반발을 가져왔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대동법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그럼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이 공인들에 의해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더더욱더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이따가 문제 푸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정법은요. 이제 그 땅에서 세금 걷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한두에 조선 전기만 해도 막 20도에서 30도 이렇게 걷었었는데 그렇게 걷지 말고 1결은 토지 단위를 얘기합니다. 1결에 몇 도만 내라? 4에서 6도만 걷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적게 걷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법이 인조 때 영정법이었습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쌤들 갖고 계신 교재 127페이지 그 제일 위에 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16회 21번입니다. 자, 땅을 가진 게 무슨 죄입니까? 쇠법에 반대합니다. 라고 지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벌 수 있으니 참 좋은 법입니다. 라고 공인은 얘기하고 있고요. 나같이 땅이 적은 사람은 공납 부담이 줄어드니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농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법입니까? 동법, 대동법의 실시에 따른 각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아니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는 균역법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줄어든 재정 수입을 결작과 잡세로 보충하였던 건 균역법이었고요. 3번입니다. 풍용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도를 수취하였다. 이건 영정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4번입니다. 박납의 폐단을 막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입니다.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포를 징수했어요. 이것도 역시 균역법입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는요 정말로 다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옆에 그 126페이지 잘 정리돼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두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회 25번 문제인데요. 딱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상 인터뷰의 답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의 농법에 비해 어떤 점이 이로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모내기법이라고요. 자, 모내기법은요 고려 후기 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남부 일부 지역에 있다가 조선 후기 때 오면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 실시되었던 게 바로 이 모내기법인데요. 왜 근데 들어오자마자 전국으로 바로 확대되지 않고요. 그 조선 후기 때 나오면서 수리 시설이 좀 보충되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이게 봄철의 가뭄이 원래 이건요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노동력도 적게 들고 생산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이모작이 가능해서 겨울철에 보리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초기에 그러니까 봄철에 물이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봄철에 물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네. 가장 큰 문제. 바로 봄철에 가뭄이 들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로또 형태예요. 대박 아니면 쪽박 이런 느낌이어서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세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법을 조선 전기 때만 해도 국가에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막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법이 바로 이 모내기법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내기법으로 실제로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2번입니다. 봄 가뭄의 극복에 이점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봄 가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바로 이 모내기법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입니다.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를 도소하기 때문에 뭐 잡초 뽑기도 편하고요. 이런 걸 막기도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합니다. 4번입니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진 게 바로 모내기법이고요. 5번입니다. 잡초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여러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 상인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의주 지역이죠. 의주 지역에 활동했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만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청과의 무역에 중심을 두었었던 바로 그 인물이 되겠고요. 평양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유상이 있었고요. 유상. 개성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송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동래 지역, 지금의 부산 지역이죠. 이들에 있었던 지역을 내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에 중점을 두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송상은요, 이 조선시대 때 가장 큰 상인 집단이었습니다. 송방이라고 전국 프랜차이즈 지점 같은 것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 한강을 기점으로 등장했었던 그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나타났던 상인들.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경강상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성 바로 앞에서 몇몇 특권들을 받으면서 활동했었던 상인들이 있었죠. 우린 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주나 여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객주 여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로 이 포구라든가 이런 데서 숙박업도 제공하고요. 중개를 매매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보관해 주기도 하는 바로 그런 상인들을 객주, 여각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문제죠. 자, 17회 25번입니다. 다음 주제 역할극 대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제입니다. 조선 후기 상인의 모습입니다. 만상입니다. 청상인과 거래할 때에는 인삼이 최고야. 맞죠? 청상인을 전담했었던 만상 맞고요. 내상은요. 일본 상인이 온다니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네. 내상 일본과의 무역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시전상입니다.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니 힘들군. 가게를 가진 상인이 참 좋겠네. 시정상인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던 거의 그 매매 아주 독점적인 매매 상인이었습니다.
지금 요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겠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고요. 4번입니다. 객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숙박업과 창고 운영을 함께하는 것이 좋겠어. 객주 맞고요. 5번입니다. 5번 공인인데요. 공인은 무슨 법 시행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이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국가에서 고용한 어용상인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대동법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되었군. 바로 이 공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예,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16회 29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들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메고 다니고 있고요. 이들은 주로 날짜의 차이를 이용하여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며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부상,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냥 보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상인들은 뭐를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고가 누구냐면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아주 독점적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선생님 뭐 개인적인 사상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왔었던 공인들입니까라고 하는데요. 둘 다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도고는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큰 상인들 전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허생전에서 나오는 허생과 같은 인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고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보면 그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려서 그걸 하잖아요. 예, 그게 도고고요. 객주는 중간에 매매를 뭐 알선하든가 아니면 자리를 제공하든가 창고업 이런 것들을 하는 중간 상인들을 객주, 여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3번 보부상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 얘기하고요. 4번은요. 경강상인입니다. 경강상인이 누구냐면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상행위를 주로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경강상인들이라고 하고요. 5번 시전상인입니다. 시전상인 어디죠? 바로 궁궐 앞에 그 옆에서 아주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그 특권을 부여받아서요. 뭐 어물이라든가 몇몇 것을 대해서 이들만 팔 수 있는 특권을 받아가지고 아주 많은 이득을 챙겼던 이들, 바로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파트에 보시면 여러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양반들도요.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엄청난 이권을 가진 집단이었었지만 이 임진왜란도 겹치면서 또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양반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양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특권층을 얘기하지 않아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때 오면서요. 아주 몰락한 양반들, 뭐 향반이라든가 잔반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중인들도 몇몇 잘 나가는 중인들은요.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계속 신분 상승 운동 같은 것을 펼쳐나가게 되었었다는 거.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서얼들의 신분 상승 운동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고요. 가족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7세기를 전후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이요. 절대 약하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17세기가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자리 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가 간다라고 했습니다. 장가를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처갓집에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집 온다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시집이 와서 이제는 시댁으로 와서 살게 되는 이러한 친형제도 이렇게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가정 내에서의 권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재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호족의 등재 순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의 사회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은 한 번 결혼하면요. 다시 결혼하는 건 어마어마한 잘못으로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했는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려시대 때만 해도요. 아니면 조선 전기 때만 해도요. 여성들은 다시 새로운 남편감을 찾았어야 되지만 이 조선 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막 그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그 아픔. 왜 이걸 찌른지 아시죠? 그 뭡니까? 이 성적 욕구를 이걸로 이제 참아내는 것이죠. 참아내면서 연료비, 뭐 우리가 예전에 그 맥주 뭐 이런 매주 막 이런 막 돌리는 걸 유명했었던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그 연료비, 연료문 이런 걸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인권이 사회적인 그런 압박 가운데 많이 이제 감춰버린 이러한 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게 바로 이 조선 후기 시대라는 거 전체적인 흐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인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뭐 서학의 전례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동학도 우리나라에서 꿈틀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1페이지 그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22회 32번인데요. 가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봤더니요. 역사 용어랍니다. 서는 양첩의 자손을, 얼은 천첩의 자손을 뜻한다.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흔히 서얼이라고 하잖아요. 서얼도 원래 합성어예요. 서자와 얼자의 합성어입니다. 서자는 뭐냐면 내 그 양반입니다. 일단은 아빠는 다 양반이에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본초 소생이 아닌데 양인 소생의 첩의 아들을 서자라고 하고요.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첩 중에서도 엄마 신분이 노비야. 그러면 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합쳐서 우리가 서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사람 홍길동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왜요? 이때는 영감님 이랬습니다. 서자로 태어났으면요. 자, 보시면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양반 사대부의 자손이면서도 그의 모친이 양첩 또는 천첩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양반 계층에 들지 못하고 중간 지배층인 중인에 포함되었었다. 이들이 바로 서얼이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기억, 통청운동을 전개했었다. 통청운동이 뭐냐면 서얼들을 이렇게 가두어주고 있던 법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깨고 이들도 이제 관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 운동을 통청운동이라고 합니다. 있었고요. 자, 니은입니다.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특히 누구 때요? 정조 때요. 정조는 이렇게 봤습니다. 야, 난 신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서울 중에서도 니네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날 논리적으로 하고 내 일 시키는 거 잘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규장과 검서관으로 정조가 등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이 누구 있는지 아세요? 아마 선생님들도 아실 겁니다. 유득공 대표적인 서울입니다. 박제가 이런 사람들 다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맞고요. 디귿입니다.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아. 장례원은 노비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었었습니다. 서울은 노비가 아닙니다. 아빠는 다 양반이에요. 그리고 중인 출신이었고요. 리을입니다. 서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향촌을 지배했던 건 양반 살림 세력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하면 2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14회 30번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김홍도의 신행이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는 혼례를 치른 뒤 신부가 곧바로 어디 집으로 간대요? 신랑의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혼인풍습이 생겼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났었죠? 과부의 재가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재산은요. 여성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특히 남자들도요. 이때는 장자가 거의 아주 그냥 중심이 되어서 재산을 이렇게 받았었고요. 호족의 등재 순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를 먼저 쭉 씁니다. 그러고 나서 여성들 씁니다. 저희 집 보니까 제가 저희 집도 족보 이런 것도 저희 집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제 위에 누나가 둘 있는데요. 저희 누나들보다 제가 먼저 쓰였습니다. 왜요? 남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그러한 사회가 내려왔었던 게 이때라는. 근데 만약에 이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자를 들여오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게 바로 이 조선 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과부의 재가가 자유롭지 못했죠. 틀린 복이죠, 이건. 2번입니다. 부계 위주의 족보가 편찬되었던 게 이 조선 후기 때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입니다.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균등분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등분배, 여성은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4번입니다. 자녀가 돌아가며 부모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이걸 윤회봉사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제사는 누구? 남자 중에서도 첫째 아들, 장자가 중심이 되었던 게 이 시대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먼저 쭉 적고요. 이거는 출생 순서에 기재하는 거잖아요. 출생 순서가 아니라 남녀 순으로 호적에 등재되었던 게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개념 없는 남성들, 뭐 저도 남자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맞는 거다. 이런 거. 그게 역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사 모르는 거예요. 기껏 대봤자 17세기 이후 특히 일본 일제강점기를 오면서 이런 아주 남성 중심의 이런 그런 게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뭐 고려 때 전혀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힘이 약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 역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